안녕하세요. 수다몽더 히스토리입니다. 조선 전기 궁중에서 가장 큰 이슈를 몰고 다닌 인물은 이 태종의 큰아들 양녕대군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양녕대군은 세자로 태종을 이어 왕이 될 인물이었지만 여인들과의 숱한 스캔들로 결국 폐쇄자가 되고 맙니다. 자, 오늘은 이 양녕대군의 일탈 행위들 그리고 그와 스캔들을 일으킨 많은 여인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양녕대군은 1394년 태종과 원경왕후 민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사실 위로 형이 2명 더 있었는데 갓난아기 때 둘 다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양녕이 장남이 된 것이죠. 양녕대군의 아래 동생으로는 효령대군, 충녕대군, 성녕대군이 있었습니다. 이 중 성녕대군은 14살 때 사망을 합니다. 사실 양녕대군이라는 이 군호는 그가 폐세자가 된 이후에 받은 군호여서 세자 시절에는 세자라고 불렸을 것인데 편의상 우리는 계속 양녕대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양녕대군은 사실 그 위에 두 형이 일찍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가 딱 태어났을 때 혹시 이 아들도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경왕후 민씨의 친정집에서 그를 지극정성으로 기르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에 또 양녕대군의 아버지 이방원이 두 차례의 이 왕자의 난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1400년 왕위에 올라 태종이 됩니다. 양녕은 어려서 굉장히 대범하고 또 영리한 모습을 많이 보여서 아버지 태종과 주변의 기대와 귀여움을 많이 받고 자랐고 1402년 제라는 이름을 받고 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2년 뒤 10살 때 왕세자가 되어서 왕세자 교육을 받게 되죠. 1407년 14살이 되었을 때는 태종의 측근인 김할로의 딸과 혼인을 했는데요. 그녀가 바로 세자빈 숙빈 김씨입니다. 양녕대군은 결혼을 한 그 해에 하진표사로 명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눈도장 잘 찍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면서 왕세자의 자질이 있음을 인정받게 되어서 태종을 이어 다음 왕위를 이을 것을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자유분방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탓에 사실 이 왕세자로 갖추어야 할 예의범절을 지키는 것에 굉장히 갑갑증을 느끼고 있었고 궁중생활에 염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강직한 성격의 학자였던 개성군 이래가 양녕대군을 비롯한 이 왕자들의 스승이었을 때 굉장히 꼬장꼬장한 성격답게 이 양녕대군을 엄하게 공부시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양녕이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다른 놀이에 관심을 더 보이게 되는데요. 양녕대군은 동궁전에서 새를 잡는 틀을 만들어서 새잡기 놀이에 열중을 하다가 스승인 이래에게 또 야단을 맞기도 합니다. 그러자 어느 날 양녕대군이 막 요란하게 개 짖는 소리를 내면서 이 스승인 이래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개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래가 깜짝 놀라서 아니 우리 왕세자가 어디가 아픈 게 아닌가 싶어서 얼른 태종에게 보고를 했는데 또 양녕은 아버지 태종 앞에서는 전 그런 일 없는데요 하면서 시치미를 떼서 스승인 이래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래는 공부를 하지 않으려는 이 양녕에게 공부하고 또 공부하셔야 됩니다. 군왕이 무식하면 신하들이 바로 알아채요. 이 왕이 신하들에게 휘둘리면 백성들이 힘들어한단 말입니다 하며 계속 잔소리를 하고 꾸짖게 되는데요. 양녕은 자신만 보면 잔소리를 하는 이 스승이 너무나 싫었던지 저 개성군의 얼굴만 보면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심란하다. 꿈에라도 보이면 그날은 반드시 감기가 든다 하며 치를 떨어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양녕대군이 공부하기를 정말 싫어했다는 것은 다른 기록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세자로 책봉된 다음 해인 1405년의 기록을 보면 양녕대군이 서연에서 글을 외우지 못해서 시중을 들던 환관 2명이 왕세자인 양녕을 대신해 종아리를 맞았고 태종이 이 일을 두고 양녕대군에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후일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서연관에게 벌을 주겠다 하고 말이죠. 아버지 태종을 두려워한 양녕대군은 그날 밤 억지로 훈련관 참관 신보와 함께 글을 읽었다고 하네요. 이후에도 태종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양녕대군 때문에 종종 이 시강원, 시관을 불러 꾸짖었는데 그럼에도 양녕대군은 정말 공부가 싫었나 봅니다. 양녕대군이 공부하도록 독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직되거나 양녕에게 활과 화살을 바쳐서
공부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하는 관리들이 줄줄이 생겨났으니까 말이죠. 양령은 이후에도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자주 서연에 빠졌고 서연관과 중간이 이 눈물을 흘리며 꼭 오셔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마지못해서 서연에 가곤 했는데 이 일 역시 태종의 귀에 들어갔고 양령을 서연으로 이끌지 못한 서연관들이 또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자유분방한 성격의 양령은 답답한 제왕학을 공부하기보다는 놀고 먹고 예쁜 궁녀들과 어울리고 또 사냥하고 무예를 익히는데 더 취미를 둡니다. 양녕대군이 이렇게 학문에는 뜻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무예만큼은 굉장히 출중했다고 하는데요. 태종이 보는 앞에서 감나무에 앉아있는 까마귀를 화살로 맞출 만큼 활 쏘는 솜씨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 양녕대군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전장에서 이름을 날리던 그 태조 이성계, 이런 집안의 핏줄이다 보니 이제 무장의 기운이 서려 있었던 것이죠. 또 공부에 관심이 없다고는 하지만 시와 서예에 굉장히 능했다고 하는데요. 양녕대군의 시조는 지금도 다수가 남아있는데 그 시조를 살펴보면 굉장히 뛰어난 시인이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숭례문과 경회로의 현판 글씨를 직접 썼다라는 설이 다수의 의견인데요. 이 현판의 글씨가 정말 양령의 것이라면 정말 예술가의 기질이 있는 인물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양녕대군은 공부를 하기 싫어 힘들어했다, 공부 때문에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다라는 것 외에는 큰 사건 없이 무탈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양녕대군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 생깁니다. 태종은 외척을 경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양령의 외삼촌인 민무구와 민무지를 죽이고자 했는데 이때 양녕대군은 자신들을 살려달라는 삼촌들의 부탁을 외면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보고 양령이 아버지를 닮아서 굉장히 냉혹하구나 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사실 어린 시절을 외가에서 보낸 양녕대군의 그 성장 배경을 살펴보면 외삼촌들과의 정도 무척 깊었을 텐데 왜 그들을 외면했을까요? 사실 태종이 외척을 숙청하기로 한 것은 양령을 위한 일이기도 한데 양녕대군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태종은 함부로 거스를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외삼촌을 살려달라고 감히 청할 수조차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두 삼촌 민무율과 민무회를 또 숙청할 그 뜻을 내비치는 태종. 자, 이런 태종을 보며 양령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자, 기록을 보면 태종이 광현루에서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세자가 한껏 술에 취해 부왕에게 나서서 종사는 오로지 전하의 종사만이 아닙니다. 이들을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잔뜩 마시고 아버지에게 나서서 아버지가 원하는 바로 그 답, 외삼촌들을 죽이십시오 라는 답을 내뱉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 후 태종은 민무율과 민무회에 자지를 명령했고 다음날 두 사람은 묵을 메고 자결을 합니다. 양녕대군이 밖으로 나돌면서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한 것이 1410년 그러니까 외삼촌 민무구와 민무질이 죽임을 당한 이후부터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외삼촌이 죽임을 당하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무력감과 죄책감이 이 양령을 주색잡기에 몰두하게 만들었다라면서 그를 동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작은 그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일탈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중독이 되고 맙니다. 자, 어느 순간 양령은 틈만 나면 대궐 밖으로 뛰어나갔고 이후에는 엉뚱한 이들과 어울려 다니고 궐 밖의 여자들을 만나면서 여색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날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궁궐을 빠져나가서 소식이 끊기기도 했는데 이때 태종이 양령을 걱정하느라 잠을 자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궁으로 돌아온 양령에게 태종은 너의 이 같은 행동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나는 너의 생사를 알지 못해서 눈물을 흘렸고 충령 또한 옆에서 같이 울었다 하며 꾸짖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양녕대군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이 나타났으니 어떻게 보면 첫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녀는 봉지련이라는 이름의 상기, 그러니까 기생이었습니다. 1410년 태종 10년 11월 이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왔고 연회가 열리게 됩니다. 당시 세자였던 양녕대군도 사신을 맞이하는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죠. 이때 많은 기생들이
흥을 돋우기 위해 연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 이 봉지련도 있었던 겁니다. 하늘 아름답게 춤을 추는 이 봉지련의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된 양녕대군. 이 연회가 끝난 후에도 그녀를 잊지 못했고 궁을 몰래 빠져나가 봉지련을 만나 사통을 했고 나중에는 봉지련을 궁으로 불러들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알게 된 태종은 불같이 화를 내며 세자를 봉지련에게 안내한 두 시종에게 곤장을 치고 봉지련은 옥에 가두어 버리죠. 양녕대군은 봉지련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상심해서 단식투쟁을 하게 되는데요. 또 태종은 우리 세자가 이 단식투쟁하다가 또 병이라도 나면 어떡하냐 라며 또 걱정을 해서 봉지련을 풀어주고 비단까지 하사를 하고 앞으로는 동궁 출입을 삼가하도록 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양녕대군은 내가 단식투쟁을 하면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지 고집을 부릴 일이 생길 때마다 단식투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봉지련을 잊을 수가 없었던 양녕대군은 몰래 궁을 빠져나가곤 했죠. 자, 이때 시종들은 또 태종에게 들켜서 곤장을 맞을까봐 굉장히 걱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모실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안 나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 양녕대군은 은하리와 이호방이라는 새로운 안내자를 구합니다. 이 은하리는 5위에 속하는 군직인데 무술이 아주 뛰어나고 또 직업 특성상 도성 사정에 아주 밝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호방은 음률과 춤에 능한 악공이었습니다. 양녕대군은 이호방에게는 민가에서 유행하는 노래나 춤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은하리에게는 매사냥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도성의 기생집을 누비고 다니거나 매사냥을 함께 합니다. 이 매사냥을 즐기는 것도 사실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매사냥을 하려면 일단 좋은 매와 훈련사가 필요한데 좋은 매는 아주 비싼 값에 거래가 되었고 또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사냥 몰입꾼이 필요한데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치스러운 놀이냐 말이죠. 이런 사치스러운 놀이를 즐기는 세자의 모습은 또 비난을 받게 되겠죠. 자, 이렇게 궁 밖에 나가서 놀이를 하다 보니 궁 밖에는 정말 즐거운 것이 많구나 라는 것을 양녕대군은 알게 되었고 서연을 거르는 날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1411년 태종 11년 10월 17일 좌사간 대부 정준이 도승지 김여지를 만나서 은하리와 이호방 이 두 사람은 뚜렷한 직책도 없는데 동궁을 제 마음대로 출입하고 있으니 내쫓아야 합니다 하면서 이 은하리와 이호방을 내칠 것을 청합니다. 자, 이에 김여지는 이호방과 은하리를 불러서 동궁에 출입을 하지 말라며 따끔하게 말을 했는데 양녕대군이 내간을 보내서 말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이 궁중을 출입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릇됐다는 게 말이 되냐?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이 두 사람을 들이지 않을 테니 성총을 어지럽히지는 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 두 사람을 안 만날 테니까 아버지 태종에게는 비밀로 해달라 라는 말이었죠. 하지만 이후에도 양녕대군은 이들과 함께 했고 내섬시종 허원만 그리고 예빈시종 조덕중 그리고 갑사 허수련 등도 함께 어울리게 되는데요. 1413년 이들이 평양기생 소행을 양녕대군에게 소개시켜줍니다. 양녕대군은 아름다운 기생 소행이 또 무척 마음에 들었던지 그녀를 궁중으로 불렀고 소행은 동궁을 드나들며 양녕대군과 여러 밤을 보내게 되죠. 역시나 또 이 일은 태종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태종은 최근 세자전에서 풍악을 울리고 밤을 새우고 또 매를 기른다고 한다. 즉시 사람을 보내어 매를 내보내게 하라 라고 명했고 죄를 물어서 허원만 조덕중 허수련을 잡아서 장형을 내립니다. 그리고 허원만 등은 본역으로 보내고 허수련은 수군에 예속시키죠. 그리고 소행을 평양으로 쫓아내버립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양녕대군의 일탈은 계속되었고 태종은 세자전에 있는 환관들에게 장을 치거나 또 유배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양녕대군은 태종을 몹시 원망하면서 꾀병을 부리며 문안 인사도 올리지 않고
또 단식 투쟁을 하며 반항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 단식 투쟁이 또 태종에게 먹혔던지 태종은 한동안 서연을 중단시키도록 하라라며 세자를 달랬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좀 고쳐먹었으면 좋았겠지만 양녕대군은 여전히 한량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놀았고 이 서연관들이 찾아오며 나 지금 아파 하며 꾀병을 부리고 서연에 나가지 않았죠. 1414년 태종 14년 21살이 된 양녕대군, 그의 앞에 또 나타난 여인이 있었으니 천하절색으로 소문난 초공장이라는 기생이었습니다. 초공장은 원래 상왕인 정종이 가까이 하던 기생이었는데 이 양녕대군이 그녀와 사통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양녕대군 입장에서는 저는 삼촌 여인인지 몰랐는데요? 라고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가 세자만 아니었다면 강상의 죄를 물어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중죄였죠. 태종이 이 사실을 알고 엄청나게 분노를 하는데요. 자신의 그 친형의 여인과 아들이 사통을 한 거니까 태종은 초공장을 동궁에서 쫓아내버리고 이 사건을 재빨리 마무리를 하는데 양녕대군은 또 다른 여인에게로 몸과 마음을 옮겨갑니다. 양녕대군이 또 반한 여인은 칠점생이라는 기생인데 칠점생은 또 양녕대군의 매형인 이백강의 첩이었습니다. 태종 16년 이백강이 연애를 베풀었는데 양녕대군이 그 연애를 갖다가 또 칠점생을 보고 뿅 하고 한눈에 반하게 된 겁니다. 매형의 여자다? 이런 거는 양녕대군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죠. 양녕대군은 곧바로 칠점생을 궁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이때 그를 딱 막는 이가 있었으니 훗날 세종이 될 충녕대군이었습니다. 충녕대군은 형이 매형의 첩을 넘본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옵니다. 친척 사이에 이런 일이 어찌 옳겠습니까? 충녕대군이 간곡히 말렸는데 양녕대군은 알았어 안 데리고 오면 되잖아 하며 이 충녕대군의 말을 듣는 척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양녕대군이 아니죠. 칠점생과 몰래 만남을 가졌고 또 이전에 만났던 초공장과의 만남도 지속해 갑니다. 그런데 또 양녕대군 앞에 새로운 여인이자 결정적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1417년 태종 17년 중추벼슬을 지낸 곽선의 첩 어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태종 16년 12월 악공 이호방이 양녕대군에게 은근히 말을 합니다. 그 곽선의 첩 어리가 그렇게 자색이 뛰어나고 재회를 두루 갖췄다고 하는데 어디 한번 보시렵니까? 당시 곽선은 경기도 적성에 있었는데요. 곽선의 양자 이승이 적성에 갔다가 이 곽선의 첩 어리가 도성에 있는 친척을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도성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도성 내에 곽선은 없고 어리만 머물고 있는 거죠. 이 어리의 미모가 엄청나다라는 소문을 들어온 양녕대군은 이호방의 말을 듣자마자 그녀를 데려오게 명합니다. 이호방은 같은 패거리인 홍만과 함께 곽선의 생질녀의 남편 권보를 찾아가서 어리를 세자에게 바치라고 종용을 하는데요. 권보는 곽선은 나와 사돈간인데 그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세자의 명을 거역할 수도 없으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하며 망설이는 태도를 보이다가 자신의 첩 계지를 어리에게 보냅니다. 세자가 너를 만나보기를 원하는데 한번 만나보겠냐? 라고 떠보기 위해서 보낸 거죠. 그런데 어리는 단박에 거절합니다. 나는 원래 병이 있고 얼굴도 그리 예쁘지 않은 데다가 남편까지 있으니 이건 아니 될 말이요 하면서 말이죠. 양녕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실망을 하는데요. 악공 이법파가 선물에 안 넘어오는 여자 없습니다. 선물을 주고 유혹을 하죠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양녕대군은 계속해서 어리에게 선물 공세를 합니다. 어느 날은 어리에게 수당을 보냈는데요. 수낭은 예쁘게 술을 넣은 비단 주머니로 왕족이나 대갓집 안방마님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명품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리는 나는 이런 명품 받을 수 없어요 하면서 극구 사양을 했는데 심부름을 간 그 내시가 전 분명 전해줬습니다 하면서 수낭을 던져놓고 돌아가 버린 겁니다. 어리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했던지 곽선의 양아들 이승의 집을 찾아가서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법파가 이 소식을 양녕대군에게 전하면서
아니 이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라면서 이승의 집에 가자고 부축입니다. 그래 가자! 양녕대군은 몰래 궁을 빠져나가서 이호방과 함께 이승의 집으로 갑니다. 이승은 갑자기 양녕대군이 나타나서 어리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당황했는데요. 세자가 하는 말을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양녕대군은 곧바로 어리를 데리고 악공 이법파의 집으로 가서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어리의 의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승의 입을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양녕대군은 이승에게 화를 보냈고 어리도 이승의 아내에게 또 비단을 보냈는데요. 이승은 그래도 이걸 그대로 묻을 순 없어. 어딘가에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며 고민을 합니다. 이걸 알게 된 양녕대군이 너는 나를 어디에 고하려고 하느냐? 헌부에 고발하겠냐? 아니면 형조에 고발할 거냐?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이승은 감히 입을 열지 못했죠. 하지만 이 일은 뜻밖의 사건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양녕대군의 장인 기말로의 간호 출신인 전별감 소근동이 이 무수리에게 수작을 걸다가 들켜서 신문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때 높으신 분이 사대부집 첩을 유혹하는 것은 죄가 안 되고 저 같은 소인이 무수리를 희롱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라는 말을 한 겁니다. 이미 도성 내에 소문이 쫙 퍼져 있던 양녕대군과 어리의 스캔들을 말한 것이었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대노한 태종이 이승을 불러서 일의 경위를 물어보게 되었고 이승은 어리와 양녕의 일을 자세히 말할 수밖에 없었죠. 태종은 이승의 측첩을 거두고 가죽 채찍으로 100대를 때리는 형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양녕대군이 이리 놀도록 만든 권보와 이법파, 환관, 김기 등을 의금부에 하옥시키고 공주로 도망간 이호방과 또 동궁을 지키던 삼군 진무, 인인경도 모두 체포를 하죠. 사실 어리가 첩이라고는 해도 엄연히 유부녀였는데다가 또 이전에도 세자가 기생들과 어울리면서 숱한 문제를 일으켜왔기 때문에 이 태종의 분노가 아니 폭발을 한 겁니다. 양녕대군에게 줄을 대면서 그와 어울렸던 무리 중에는 선공감의 종삼품 부정자리에 있던 구종수와 그의 형제들 구종지, 구종유 이렇게 3형제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양녕에게 비유를 맞추고 궁궐담을 넘어서 벌 밖에 나가 함께 어울렸고 양녕대군에게 충성맹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녕대군에게 많은 뇌물을 바치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뇌물이 태종 이방원의 측근이었는데 권력을 휘두르다가 유배를 간 이숙번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숙번은 양녕대군에게 기대서 권력을 되찾고자 이들 형제에게 양녕대군에게 뇌물을 줄 수 있도록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녕대군을 즐겁게 해줬던 이호방, 이법파 역시 이들과 한패였죠. 양녕대군과 어리의 스캔들을 파헤치다가 이들의 관계까지 드러나게 돼서 구종수가 체포됩니다. 의금부에서는 이 구종수의 죄가 무거우니 교형에 처해야 된다 주장을 했고 대신들도 그래 세자를 깨어낸 죄가 크니 죽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며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구종수가 신문을 받는 도중에 양녕대군에 숨겨진 다른 비행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다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대로 뒀다가는 양녕대군의 스캔들만 더 커지겠구나 생각을 하게 돼서 사건을 축소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태종은 구종수는 장 100대와 도 3년에 처해 한경북도 경성으로 귀양 보냈고 이호방은 장 100대를 때려 공주로 귀양 보냅니다. 그리고 태종은 양녕대군을 장인 기말로의 집에 머물러 있게 했는데요. 며칠 후 양녕대군은 당시 자신의 스승이었던 변계량이 대신 써준 장문의 반성문을 태종에게 올립니다. 태종은 사실 이게 양녕대군이 쓴 게 아니고 변계량이 대신 써준 반성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양녕대군을 용서하고 대궐로 돌아오라고 명하게 되죠. 자,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양녕대군과 함께 어울려 다닌 이들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태종이 사건 조사를 다시 하도록 했고 결국 이 구종수 삼형제 이호방이 참수됩니다. 이 일은 양녕대군에게 큰 충격이 되었고 병을 핑계로 계속 서현을 빠지고 화를 쏘면서
제멋대로의 행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스캔들을 일으키는데요. 기말로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기말로의 간호였던 이기수가 박유신의 손녀가 그렇게 예쁘다며 또 기띔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양녕대군이 박유신의 손녀를 또 만난 것인데요. 또 이 사건도 드러나면서 이기수는 참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후에 양녕대군은 아버지는 왜 제 사람들을 다 죽입니까? 왜 이기수까지 죽인 거냐고요? 아버지 너무하세요! 하며 또 화를 냈고 나는 충격을 받아서 몸이 아프다고 하며 서연에 계속 빠지고 막 나가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 성녕대군이 14살의 나이로 홍역을 앓다가 사망을 했는데 이때도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기는커녕 화를 쏘며 놀기 바빴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네요. 그리고 어리와는 헤어진 줄 알았는데 그녀를 계속 만나고 있었고 1418년 어리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세자빈의 어머니가 세자미를 만나러 궁궐로 들어올 때 어리를 몰래 데려와서 세자와 만나게 해줬다는 겁니다. 당시 개성에 머물고 있던 태종은 이 사실을 알고 또 대노해서 이 일로 기말로는 의금부에 하옥되었다가 귀양을 가게 되고 또 세자빈도 사가로 쫓겨나게 됩니다. 잘못은 양녕대군이 했는데 장인과 아내가 고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도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그래도 맏아들인 양녕대군을 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태종. 양녕대군은 그런 아버지에게 결정적 한방을 날립니다. 아버지를 비난하는 상소를 올린 것인데요.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왕이신 아버지는 군왕이라고 수많은 처첩을 거느렸는데 신의 여러 첩들은 오히려 벌에서 쫓겨나 우는 소리가 사방에 이르고 원망이 나라 안에 가득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찌 신이 여러 몸을 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한나라 고조 유방은 산동에 있을 때 재물을 탐내고 여자를 좋아했지만 마침내 천하를 평정하고 또 수양제는 어질다고 칭송받았지만 즉위한 후 나라가 망했습니다. 전하는 어찌 신이 크게 효도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신의 첩 어리 하나를 금하는 대신 많은 것을 잃을 것이고 얻는 것은 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 마지막에는 스스로 새 사람이 되겠다라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 이미 첫 줄에 아버지를 모욕하는 글을 쓴 후니까 마지막에 새 사람이 되겠다 이런 글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죠. 이 상소를 읽은 태종은 그 글을 신하들에게 보이면서 이 상소물은 다 나를 욕하고 내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말뿐이구나 하며 화를 냈고 부자의 연을 끊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형세가 장차 가르치기 어렵게 되었다라는 말로 더 이상 양녕대군을 감싸 안을 생각이 없다는 뜻을 비치게 되죠. 자, 그러자 1418년 6월 2일 조정에서 세자폐의를 논의하게 됩니다. 대신 유정현이 세자폐의에 대한 상소를 올렸는데 이때 황희는 양녕대군의 폐의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장남으로 나라의 대들보가 될 세자의 자리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폐세자로 내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면서 말이죠. 태종이 적장자 승계로 이 왕이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종의 다음 세대는 적장자 승계의 이 전통을 세워서 향후에 일어날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라는 의도로 이것을 반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황희는 태종의 신임을 받고 있었지만 이 일로 노여움을 사서 공조판서로 전임되었다가 한성수 판사로 자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1418년 6월 3일 태종은 세자를 폐위한다는 교서를 내리게 되었는데요. 14년간 이어진 양녕대군의 세자로서의 생활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태종은 양녕대군을 폐세자로 결정하는 이 교지를 발표하면서 통곡을 해 목이 메었다고 합니다. 양녕대군은 대군으로 강등된 이후에 불려진 군호라고 제가 앞서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25 나이로 폐세자가 된 아들에게 이 태종이 양녕,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아라 라는 군호를 직접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세자가 된 이후 비로소 양녕대군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태종은 양녕대군을
경기도 광주로 유배에 보내면서 하인 수십 명의 엄청난 재산과 전답을 주고, 그리고 그렇게 죽고 못 산다는 어리를 함께 데리고 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태종은 양녕대군을 폐위하고 난 후 양녕의 아들을 세손으로 세울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정 대신들은 이미 총명하기로 소문난 셋째 아들 충녕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충녕대군이 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충녕대군의 바로 위형인 효령대군은 이미 불가의 뜻을 품고 귀의해서 합천 해인사로 들어가 있는 상태였죠. 충녕대군은 세자로 책봉된 지 2달 후인 1418년 8월 10일 태종에게 선의를 받아 왕위를 이었으니 그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종대왕입니다. 양녕대군은 폐세자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크고 작은 스캔들을 일으킵니다. 유배를 간 광주에 기생 2명을 몰래 데려갔는데 양녕을 감시하게 했던 태종이 이 사실을 알고 그 기녀 둘을 다시 잡아오게 합니다. 그러자 양녕대군이 또 유배지를 벗어나서 사라져버리는 기행을 벌이는데요. 양녕대군을 찾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양녕대군의 장인인 기말로의 첩과 폐세자빈 김씨의 유모가 어리를 찾아가는데요. 너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게 아니냐 하면서 둘이 힘을 합쳐 어리를 구타했다고 합니다. 어리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인가 보다 하며 슬퍼하다가 결국 목을 매서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녕대군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틀 만에 유배지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어리가 자결을 했다는 것을 알고 말없이 비파를 켰다고 합니다. 양녕대군은 어리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일까요? 어리는 어땠을까요? 양녕대군을 사랑하긴 했을까요? 어리가 이렇게 자결을 하고 양녕대군의 마음이 아플 것을 염려한 태종은 양녕대군에게 실컷 그 좋아하는 매사장이나 하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하면서 매와 말 3피를 또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양녕대군이 이왕 주실 거면 매 조연을 전담하는 응사 3명도 같이 주십시오 하며 조르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태종이 너 같은 성격을 가진 이를 누가 따른단 말이냐? 매를 기르는 것은 너도 잘하지 않냐? 스스로 알아서 해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후에 양녕대군은 또 여인들과 스캔들을 일으켰고 태종은 다시 매 2마리를 다시 뺏어버렸다고 합니다. 태종은 양녕이 국왕이 될 인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폐세자로 만들었지만 맏아들이었던 만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네요. 1422년 6월 11일 태종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태종은 자신이 사망한 후 양녕이 또 도성 안으로 들어와서 말썽을 부릴까라는 염려를 해서 양녕대군은 내가 죽은 후에도 사대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후 세종은 형 양녕대군을 각별히 대했다고 하고 1년에 한 번씩은 양녕대군을 궁으로 초대를 해서 연회도 베풀고 형으로서의 예우와 대접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녕의 행동과 존재가 불편했던 세종의 측근들과 대관들은 수시로 법도에 어긋납니다 라며 양녕대군을 탄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세종은 양녕대군의 편을 들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후에도 양녕대군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계속 일으킵니다. 남의 집 개를 훔치기도 하고 집을 멋대로 중축하기도 하고 또 남의 첩을 빼앗기도 했죠. 그러더니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 이해의 첩을 빼앗아 간통을 합니다. 이해는 아버지에게 첩을 빼앗기고 화가 나서인지 망나니 짓을 하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20년간 유배 생활을 하던 양녕대군은 1438년 1월 유배 생활이 풀리고 도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세종 치세 23년 동안 세종의 극진한 배려로 인해서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의 뒤를 이어 문종이 즉위를 했는데 임금의 자리에 오른 지 2년 만에 사망을 하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켰고 수양대군은 세조로 또 조선의 국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양녕대군의 태도가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양녕대군은 자신의 조카인 세조에게 납작 엎드리면서 그래 난 네가 국왕감이라는 걸 익히 알고 있었어 하며
아부를 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살기 위한 발버둥이었다라고 두둔해 줄 수도 있겠지만 폐위된 단종을 그대로 두어선 안 된다는 주장까지 한 것으로 봐서 단순히 살기 위한 행동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아껴준 세종의 손자인 단종을 살해할 것을 종용하는 말을 한 것이니까요. 세종이 아무리 자신에게 잘 대해주었다 하더라도 세종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양녕대군은 평소 당태종을 흠모하는 이 조카 세조에게 당태종보다 조카님이 더 훌륭하시지 하며 아부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덕분인지 산첨유람을 하며 마음껏 풍류를 즐기는 삶을 살다가 1462년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릴 시절 위인전 많이 읽으셨죠? 저도 어릴 때 세종대왕을 위인전으로 접했었는데, 그때 양녕대군이 동생 충녕대군이 워낙 총명해서 자신보다 더 훌륭한 임금이 될 제목임을 알아보고 일부러 미친 척을 해서 동생에게 세자 자리를 양보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두 형의 양보로 왕이 된 세종의 이야기를 믿었었고 아름다운 미담으로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위인전에 양녕대군의 이 수많은 스캔들이 다 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는 순간이 오게 되었죠. 양녕대군이 똑똑한 동생에게 왕위를 양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자 시절 동생 충녕에 대한 질투를 표현한 적도 많았고요. 또 양녕대군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조선 초기의 기록에는 이 비판 일색인데, 조선 후기에 들어서 갑자기 양녕대군의 세자 양보설이 등장합니다. 인조 시기 문신 김시양은 자해필담에서 양녕대군은 세자가 되었을 때 태종의 뜻이 세종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미친 채 하고 사양을 하니 태종이 결국 패하고 세종을 세웠다. 세종도 양녕을 높이고 사랑하여 매냥 대궐로 맞아들여 술을 대접하고 거의 매일 서로 즐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기록에서 양녕대군을 왕위를 양이하고 바람같이 살아간 멋진 사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종 시기에는 이 양녕대군의 세자 양보설이 조선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이 돼서 지덕사라는 사당을 지어서 양녕대군을 모시기까지 하죠. 조선의 세자가 여인들과 숱한 스캔들을 일으켜서 폐위를 당했다라는 것보다는 똑똑한 동생에게 양위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미친 척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조선 왕조에 더 이득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으로 만들어낸 이미지 세탁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조선의 세자였지만 왕이 되지 못하고 폐세자가 된 양녕대군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사실 왕이 오르지 못했어도 의식의 흐름대로 살면서 풍요를 즐기는 삶이었으니 여한 없이 살다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자신은 오르지 못한 꼭대기에 대한 여한이 남아 있었을까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